영화 속에서는 전우치하고 화담이 대립하는 구도가 벌어지죠. 이제 전공과 관련해서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화담과 전우치가 막 싸우다가 전우치의 스승이 화담한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죽으면서 자기 제자였던 전우치한테 홀로그램처럼 메시지를 하나 남겨요. 거기 이제 발현금갑이라는 글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발은 이제 발사할 때 발자고 현금갑은 검은고의 곽, 검고 케이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뜻의 문구가 삼국유사에 나와요. 사금갑조라고 해서 약간 그 사금갑조를 비틀어서 인용한 게 영화 속의 발현금갑인 거죠. 사는 이제 발사하다 할 때 사이기 때문에 금갑도 역시 검은고갑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검은고갑을 쏴라 라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삼국유사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영화를 보면 영화가 훨씬 더 풍부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 기사가 뭐냐면 사금갑 스토리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사금갑 이야기는 5세기 후반 신라왕이었던 소지왕이 경주의 시내에 행차를 했다가 까마귀하고 쥐가 싸우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사람 말을 막 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쥐가 저 까마귀를 따라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병사를 시켜서 저 까마귀를 한번 따라가 봐라. 그때 병사가 막 쫓아가거든요. 막 쫓아가다가 정신없이 도착한 곳이 어떤 연못가였어요. 근데 그 연못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슥 하고 나오더니 편지 한 통을 병사한테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 병사가 편지를 가지고 왕한테 그걸 이제 갖다 바쳐요. 연못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주던데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봤더니 봉투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규장과 한국학연구원에 있는 양혜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집 인문학 시리즈의 영화편을 집필하였습니다. 사실 영화는 이제 거의 영화의 역사가 100년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현실과 뭔가 판타지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역사가 유구한 나라들은 역사 영화라는 그 타이틀을 걸고 나온 영화들이 역사 왜곡, 역사 왜곡이 아니다 이런 식의 논쟁들이 많이 붙기도 하는데 사실 오늘날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이미 그냥 아주 드라이한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영화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에 여러 가지 판타지나 상상력을 덧붙여서 그 역사적 상황을 재현하는 것을 기본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꾸미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픽션, 논픽션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류의 영화를 이제 픽션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봤을 때 거기서 해석하는 어떤 역사적 견해가 나와 맞지 않는다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감독의 견해가 저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역사가 왜곡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각자의 생각의 영역이고, 이제 학술적인 영역으로 보자면 왜곡이다 아니다는 팩트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사료를 명확하게 해석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합리적인 평가를 했는가가 학술계에서는 중요하겠지만, 사실 영화에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대중들이 원하는 견해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경향이 훨씬 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학자니까 역사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게 사실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하고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고증병에 걸려가지고 저거는 맞는데 저거는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해석을 하지? 막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많이 보다 보니까 훨씬 좀 뭐랄까 편해졌어요. 그 안에서 내가 뽑고 싶은 이야기를 뽑으면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과 동시에 역사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효용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를 보면 어린 꽃 같은 그 귀족의 자제들을 뽑아서 화랑을 만들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예쁘게 화장을 하고 분을 바르고 전쟁에 나가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짧은 귀족의 자제들이, 어린 귀족의 자제들이 분을 바르고 전쟁에 나갔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이 되지만, 영화로 그 장면을 만들려면 그 귀족의 모습을 재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 나가게 된 어떤 인과관계들을 전부 다 설명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영화 속에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사료로 일반인들이 읽었을 때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문구들을 동영상이나 그런 화면
사람들을 통해서 훨씬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 영화가 좀 잘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사료의 맥락을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영화에 관심을 좀 많이 두고 보던 찰나에 이 시리즈를 집필할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 영화를 고르면서 사실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영화들이 이제 역사 영화 중에서 선정적인 면에 집중하다 보니까 흥행을 염두에 두고 만들기 때문에 청소년 관람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관람가 가운데서도 이제 적어도 12세 정도까지를 끊어서 가능하면 이제 역사의 전 시기를 한 번씩은 다뤄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뽑았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의 역사 영화들은 거의 절대 다수가 조선 후기부터 일제시대, 그다음에 현대에까지에 몰려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뭐 2000년이다, 몇천 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최후반 한 2, 300년에 몰려 있는 거죠. 역사 영화가. 그게 아마 사람들한테 더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비교적 최근의 역사고, 이제 흥미도가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해한다는 거를 전제로 했을 때, 학습에서 활용된다는 거를 전제로 했을 때, 전근대 중세나 고대를 다루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를 뽑기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렇게 선정적이지 않은 영화들을 중심으로 뽑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영화는 전우치입니다. 전우치. 그게 2009년인가 개봉을 했는데 정말 처음이었어요.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이 각본을 쓴 사람은 진짜 고전을 많이 읽나 보다. 그 고전이라는 게 어떤 근현대 소설류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삼국유사, 삼국사기, 아니면 조선 후기 소설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임에 틀림없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우치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소재가 다 삼국유사나 아니면 뭐 조선시대 소설이나 삼국사기나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전우치라는 인물 자체도 조선 전기의 실존 인물이거든요. 동궁 여지승남이나 이제 실록에도 등장을 하는데, 개성에 살던 기인이었대요. 기인. 그래서 도술이나 이런 걸로도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고, 영화 속에서 전우치에 대적하는 화담 같은 경우에는 화담 서경덕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죠. 제야에서 학문을 열심히 닦는 꼿꼿한 유학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영화 속에서는 도사 같은 이미지로 나오죠. 근데 그 화담의 동생이 도사 같은 기인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소설 속에서도 차용이 되는데, 그 때문인지 화담이 굉장히 꼿꼿한 그 송도 삼절이라고 하잖아요. 황진이의 유혹도 물리친 그런 송도 삼절이라고 꼽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 소설류나 이런 거에서 화담이 그 도사의 이미지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차용해서 영화 속으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전우치하고 화담이 대립하는 구도가 벌어지죠. 이제 전공과 관련해서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화담과 전우치가 막 싸우다가 전우치의 스승이 화담한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죽으면서 자기 제자였던 전우치한테 홀로그램처럼 메시지를 하나 남겨요. 거기 이제 발현금갑이라는 글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발은 이제 발사할 때 발자고, 현금갑은 검은고의 검은고 케이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뜻의 문구가 삼국유사에 나와요. 사금갑조라고 해서 약간 그 사금갑조를 비틀어서 인용한 게 영화 속의 발현금갑인 거죠. 사는 이제 발사하다 할 때 사이기 때문에 금갑도 역시 검은고갑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검은고갑을 쏴라라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삼국유사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가 뭐냐면, 이제 그 기사는 여러 가지로 좀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불교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나라는 삼국이 굉장히 치열하게 경합하던 시기에 불교를 선진 문물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고구려나 백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력이 상대적으로 신라보다 우수했다고 얘기가 되고, 이미 4세기 후반에 불교를 받아들여서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라는 이제 태백산맥으로 막히고, 위에는 이제 고구려로 막히고,
있고 이래서 지방에서 굉장히 갇혀있는 지형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진 문물의 수용이 상대적으로 좀 늦었다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나 백제가 4세기 후반에 불교를 수용하고 공인하게 되는 반면에 신라는 5세기 전반에 이르러서야 고구려로부터 불교를 전해받아요. 그래서 이제 선진 문물을 신라에 전해주는 주체가 고구려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고구려와의 관계가 이제 중요한 거죠. 신라와 고구려는 그들끼리 굉장히 나름 친한 관계였어요. 고구려가 더 우위의 관계를 가지고 신라와 손을 잡고 있는 이런 관계였는데 5세기 들어서면 그 관계가 좀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계시듯이 고구려가 남진 정책을 4세기 말부터 5세기 말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고구려의 유명한 왕들, 장수왕, 광개토왕, 이런 광개토대왕 이런 왕들이 등장하면서 고구려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고구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성기지만 백제나 신라 입장에서 보면 그냥 순환이에요. 순환. 위에서 막 고구려가 막 밀려 내려오니까 백제는 5세기 뭐 중후반에 한성을 빼앗기고 공주로 내려가야 되고 신라도 이제 경계를 육로로 고구려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경계 지역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고구려의 손을 놔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헤어질 결심. 그래서 사금갑 스토리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사금갑 이야기는 이제 소지왕 때에 5세기 후반 신라 왕이었던 소지왕이 경주의 시내에 행차를 했다가 까마귀하고 쥐가 싸우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사람 말을 막 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쥐가 저 까마귀를 따라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병사를 시켜서 저 까마귀를 한번 따라가 봐라. 그때 병사가 막 쫓아가거든요. 막 쫓아가다가 정신없이 도착한 곳이 어떤 연못가였어요. 근데 그 연못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슥 하고 나오더니 편지 한 통을 병사한테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 병사가 편지를 가지고 왕한테 그걸 이제 갖다 바쳐요. 연못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주던데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봤더니 봉투에 이 편지를 열어보면 2사람이 죽고 열어보지 않으면 1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소지왕은 야 그래도 2명이 죽는 것보다는 1명이 죽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어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일관이 그러니까 그 행차를 수행하던 일관이라고 하는데 이제 하늘을 살피던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샤먼 신라의 전통적인 뭐랄까 천신신앙 종교를 대변하는 전통 종교를 대변하는 데 샤먼이 따라갔다가 2사람이라는 것은 서민의 목숨이고 1사람이라는 것은 왕의 목숨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열지 않으면 왕께서 변을 당하실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하니까 소주원이 그렇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편지를 짠 하고 열어봅니다. 그때 편지 안에 사금갑 검은 고갑을 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지왕이 행차를 마치고 궁궐에 돌아가서 바로 이제 궁궐에 있던 검은 고갑을 활로 팍 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궁궐 안에서 기도를 올리던 수행하던 승려 한 명과 자신의 왕비가 활에 꿰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둘은 이제 왕명으로 주사를 당하게 되죠. 뭔가 상문사를 맨 처음에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막장 스토리야?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갑자기 로맨스도 아니고 불륜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람? 수행자와 왕비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 스토리 속에서 그 편지를 열지 않았을 때 죽는 사람은 신라의 왕이고 편지를 열었을 때 죽는 사람은 이제 승려와 왕비였던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이걸 놔뒀을 때 승려와 왕비가 왕을 해할 수 있었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는 이제 고구려와 신라 사이의 외교 관계로도 설명이 되기도 하고 불교사 내에서는 신라의 어떤 불교 수용 과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먼저 불교 수용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5세기 전반에 고구려에서 넘어왔던 무코자라는 승려를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였던 신라는 어떤 사회나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종교 체계가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종교 체제와 굉장히 크게 마찰을 일으키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신신앙이나 이제 시조신앙이 굉장히 강했고 샤머니즘이 귀족들의 주된 신앙이었기 때문에 샤머니즘과 불교가 굉장히 크게 충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는 불교를 수용하고 4세기 후반부터 불교를 믿어라 라고 해서 다 믿었던 데 반해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신라는 5세기 전반에 고구려를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주왕대의 사금각기사가 나오는 5세기 후반까지도 불교가 완전히 안착을 못한 상태였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일관과 승려와의 경쟁 관계 속에서 일관의 조언을 통해서 왕이 생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전통적인 종교 체제가 불교와의 갈등 속에서 일단 1차적인 승리를 거두는 그런 장면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거는 이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로도 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가 이제 서로 동맹 관계, 동맹이라고 하면 좀 고구려가 좀 더 높은 입장에서 신라를 봐주는 이제 외교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남진 정책 때문에 신라가 압박을 당하니까 고구려와 이제 갈등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 5세기입니다. 근데 신라 안에는 고구려 군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신라가 이제 고구려가 본격적으로 남진을 하게 되니까 신라 안에 들어와 있던 고구려 병사들을 전부 다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암호명이 수탁을 죽여라라는 사건이에요. 그것도 역시 사료 안에 나와 있는데, 그 사건들을 통해서 5세기 중후반을 거치면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가 굉장히 갈등 상황으로 치닫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고구려는 남진을 하면서 5세기 후반에 백제의 수도 한성을 탈환하게 돼요. 그러니까 빼앗고 백제를 남쪽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그 상황에서 신라는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고구려에서 넘어왔던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내쫓을 요량으로 고구려의 군사들도 다 솎아내고, 이 당시에 그 사금갑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왕에게 죽임을 당했던 그 승려 역시 고구려인 내지는 고구려 첩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라는 고구려를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였기도 하고, 그 승려라는 존재는 고대나 중세,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내지는 고려 정도까지는 사회의 가장 상층의 엘리트들입니다. 왜냐하면 불교라는 천축의 인도의 사상을 중국어로 번역했는데 그걸 다시 우리말로 읽어내야 되는 사람들이 승려거든요. 요즘으로 따지면 니체나 칸트를 독일어로 읽거나 내지는 영어로 번역된 거를 우리나라 사람이 읽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 정도 읽으면 엘리트 맞죠? 굉장히 엘리트고 지식인 계층이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외교를 할 때 그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신라의 고구려의 승려가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 고구려인들을 신라 안에서 솎아내는 과정에서 고구려에서 넘어왔던 승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금갑조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불교적인 흥미로운 이야기들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였던 모종의 지체 현상,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치열하게 얽혀있는 삼국과의 경합관계 속에서 어떤 권력을 뒷받침하는 사상의 중추가 되는 어떤 불교를 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기사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전우치를 아주 길게 제가 책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예. 전우치 100번 보셨다고요? 진짜 전우치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전우치 안에 나오는 그 음악도 너무 재밌거든요. 그 음악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각종 역사적인 소재들도 너무 재밌고, 표훈대덕이라거나, 표훈대덕도 신라의 10대 성인 중에 하나거든요. 불교 승려로서. 그다음에 만파식적을 찾으면은 전우치가 완전한 최고의 도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만파식적도 신라의 보배예요. 그것도 역시 이제 사료에 나오는 것들이고, 그럼 역사적인 사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그 분위기에 맞게 역사 속에, 그러니까 영화 속의 소재로 녹여내면서도 왜곡의 논란을 완전히 피하는, 왜냐하면 역사 영화로 직진해서 가지 않았고 소재만 차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영화들이 보는 사람으로 인해서 역사적인 감각을 훨씬 더 높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역사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소재가 갖는 분위기까지 알고 있다면 그 영화의 내용이 훨씬 더 실감나고 재미있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보면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이 이야기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속에서는 발현근갑이라는 글자나 표훈대덕이라는 이름, 그 다음에 화담이라는 도사, 전우치라는 도사가 그냥 소재로 각각 차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만파식적이라는 필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사, 도교와 관련된 도사,
뭐 아니면은 좀 불교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는 조금씩 차용만 돼 있지 그 안에서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영화를 보기에 앞서서 이런 사실들을 알고 영화를 보면 영화가 훨씬 더 풍부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역사 영화를 본다고 하고 만약에 그걸 학습의 영역에서 본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학습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는 순간 재미가 없어지겠지만 다큐와 같은 예를 들어서 뭐 한산 이런 것처럼 어떤 전쟁을 다루거나 이렇게 다큐처럼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고 고증하려고 하는 이런 영화들도 유익하지만 오히려 오늘날 영화가 소비되는 과정이나 소비되는 행태를 보면 그런 식으로 역사적 소재를 끌어와서 활용하는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 말 맞다나 알아야 보이는 겁니다. 모르면 보일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풀어주고 있는 것이 이제 제가 쓴 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시에 대한 부담이 덜 하기 때문에 지식의 지평, 지식의 토대를 확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했던 게 오래 가요. 그리고 어렸을 때 생각을 확장해 두고 여러 가지 블랭크를 머릿속에 남겨둔 게 답이 없는 것들, 내지는 지금 당장 답을 내릴 수 없는 것들을 블랭크 지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블랭크들을 머릿속에 많이 놔두면 나중에 새로운 지식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아, 그거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역사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을 공부하더라도 공부에 팁을 주세요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학습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은 기본적인 학습을 잘 해야 공부가 훨씬 재미있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부생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저희 딸한테 조언을 할 때도 그냥 참고서를 주마간산처럼 읽지 말고 그 맥락을 파악하기 좀 더 깊이 봐라. 그래야 머릿속에 그 사건들 간의 유기성이 들어오면서 오래 가고 깊이 가고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교과서나 아니면 참고서 같은 어떤 단편적인 지식들이 나열되어 있는 그런 책을 읽는 것보다 만약에 제 책을 읽는다면 훨씬 더 깊이 있고 어떤 사건과 사건의 관계가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결론을 어떻게 도출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랄까 그런 거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역사학에 몸을 담고 있는 학자이기 때문에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최신의 연구 성과까지 반영해서 영화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역사적 소재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그런 점이 장점으로 꼽힐 수 있겠고 그다음에 교과서나 아니면 참고서 같은 어떤 단편적인 지식들이 나열되어 있는 그런 책을 읽는 것보다 만약에 제 책을 읽는다면 훨씬 더 깊이 있고 어떤 사건과 사건의 관계가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결론을 어떻게 도출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역사라는 게 우리는 몇 년에 뭐가 일어났다 또 누가 어떤 사건을 일으켰다 누가 역모를 일으켰다 이런 사실들만 단편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단편적인 사실보다 왜 일으켰는지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얘가 얘를 왜 때렸는지 왜 죽였는지 이런 사실들이 훨씬 더 재미있고 그런 사건들을 접했을 때 그 말이 드디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학농민 운동을 요즘 운동이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사료는 아주 분명하게 난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변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것을 난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오늘날의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운동인 거죠. 그리고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도 단재 신채호는 일제시대 때 그게 어떤 민족주의의 발로로 보고 운동이라고 표현했지만 고려시대 당시에서는 그냥 난이었어요. 변고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학계에서는 운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서경 천도 운동에 대해서 난이라는 말도 꽤 종종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사건들이 어떤 배경하에서 일어났는지 누구와 누구의 인적관계가 얽혀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좀 더 살펴본다면 참고서를 읽거나 아니면 교과서를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게
역사를 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 책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는 평생 해야 되는 건데 시쳇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대학교 4학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석사 졸업생은 자기 논문 주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고, 이제 박사 졸업생이 되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공부는 하면 할수록, 그다음에 이제 사료는 보면 볼수록 그 무게에 짓눌립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내가 뭘 알고 있기는 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대신에 이제 공부를 오래 하고 이제 깊이 하게 되면 아주 재미있어서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좋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모르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은 말인데, 예전에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서울대 교수님이 계시는데 경제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경제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연구가 굉장히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 뿐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가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 교수님이 맨날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의평가에 그 교수는 뭐만 물어보면 다 모른다고 한다. 막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과 네가 모르는 것은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다. 예를 들어서 뭐 곱셈 나눗셈을 한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1학년이 나 잘 못해요 하는 거 하고 뭐 고등학생이 저 곱셈 잘 못해요 하는 거는 천양지차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지식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들이 이제 학자가 갖추어야 할 소양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하게 되는 동력이 재미거든요. 역사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을 공부하더라도 공부에 팁을 주세요라고 한다면 조금 더 깊이 봐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암기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모든 공부의 기본은 단순 지식의 암기이거든요. 수학을 잘하려도 일단 숫자를 알아야 되고 기호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암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하든 아니면 다른 과목을 공부를 하던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학습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은 기본적인 학습을 잘 해야 공부가 훨씬 재미있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부생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저희 딸한테 조언을 할 때도 그냥 참고서를 주마간산처럼 읽지 말고 그 맥락을 파악하기 좀 더 깊이 봐라. 그래야 머릿속에 그 사건들 간의 유기성이 들어오면서 오래 가고 깊이 가고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교육 현실에서 공부를 깊이 해라, 내지는 뭐 책을 더 봐라, 맥락을 이해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적인 말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만나 보면 깊이 있는 교육을 하거나 맥락 있는 그 교육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렇게 많이 적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시에 대한 부담이 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인의 어떤 지식의 지평, 지식의 토대를 확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했던 게 오래 가요. 그리고 어렸을 때 생각을 확장해 두고 여러 가지 블랭크를 머릿속에 남겨둔 게 답이 없는 것들, 내지는 지금 당장 답을 내릴 수 없는 것들을 블랭크 지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블랭크들을 머릿속에 많이 놔두면 나중에 새로운 지식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아, 그거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온고지신입니다. 온고지신이라는 게 옛 것을 배워서 새 것을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아니라 온고지신은 옛날에 내가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새로운 뜻을 계속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좀 더 깊이 있고 맥락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을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식의 활동을 해보는 것이 좋다. 제 책에 보면 그러니까 영화와 사료를 같이 다루고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그 안에서 유물이나 아니면 어떤 장소들도 꽤 많이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갔을 때 그 장소의 역사성을
자기도 모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박물관에 가서 뭘 보더라도 이거 그때 봤던 그건데 그러면 이건 이것과 연결이 되나? 그럼 뭐도 보러 가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점점 확장됩니다. 어떤 흥미는 내가 가지고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비교적 좀 한가할 때 좀 더 깊이 있고 맥락 있는 공부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인생이 굉장히 길잖아요. 아주 단편적인 지식만 학습하게 된다면 한참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중간에 자신에게 닥쳐오는 공허감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본인을 살펴보고 인간 사회에 대한 어떤 안목을 기를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바탕은 어렸을 때 부모들 간의 소통, 그 다음에 책을 읽는 과정에서 내가 모르는 지식 속으로 맥락 있게 들어가는 방법들을 통해서 습득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도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고 이제 가끔 특강을 통해서도 대중들에게 이제 역사 관련한 강연을 할 기회들이 가끔씩 있는데 뭐랄까 되게 얇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흥미도 많고 막 이런데 그 지식이 너무 얇아서 그게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고 재미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얇게 많이 알아야 여기저기 가가지고 막 이렇게 아는 척도 할 수 있고 시험도 볼 수 있고 점수도 딸 수 있고 뭐 이런데 그런 식의 공부는 저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임진왜란이 1592년, 뭐 무슨 검색 엔진을 잠깐 때려보면 정말 0.1초 만에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그런 단편적인 지식들보다는 그 역사 사료나 역사 스토리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깊게 봤을 때 훨씬 더 현장감 있고 재미있고 흥미롭게 역사를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모든 그 공부나 학습이 기승전 대학 입시로 이어지기 때문에 마치 블랙홀처럼 학습이 막 그걸 다 빨아들이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식의 단편적인 지식이 개인의 역량을 키워주는 데는 대단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뭐 교양 강의를 하던 아니면 전공 강의를 하던 좁은 주제를 굉장히 깊게 강의하는 편이에요. 바닥까지 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생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의 문제, 그 당시에 겪었던 그들의 어떤 삶이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뭐랄까 권력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의 바탕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1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나 지금 일어났던 일이나 크게 본질적인 부분에선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676년의 삼국 통일, 그다음에 1592년에 임진왜란 이런 식의 그 단편적인 지식들로 받아들이게 되면 맥락은 사라지고 학습만 남는다는 거죠. 대학 입시나 당장의 시험 이런 것들보다는 궁극적으로 우리 집 인문학이라는 시리즈의 이름처럼 본인의 삶과 그다음에 재미있는 인생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